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재의 제3장 제1절에 이 논증 찾기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논증 찾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 논증 분석 4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48쪽에 잠깐 보시면은 2절에 논증 분석 4단계가 있는데 149쪽에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이 결론과 전제 찾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결론과 전제 찾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제와 결론의 이 지지관계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전제의 신뢰성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대안 제시까지. 그래서 결국 오늘 전체적으로는 논증 분석 4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결론과 전제 찾기를 학습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3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토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여러분 비판적 사고와 토론, 그러니까 토론과 비판적 사고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비판적 사고의 대상은 논증이에요. 그리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의사소통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논증 분석 4단계라고 하는 이 학습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역 귀납이라든가 그것들이 갖고 그것들을 어떻게 비판할 것인지 어떤 특성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해 왔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에 많이 이제 주안점을 뒀다면 후반기에는 그것을 실제로 토론에 적용해보는, 그다음 그런 어떤 실전 토론의 시간을 보통 우리가 갖는 그러한 구성으로 이 교과목을 운영해 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이제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실전 토론에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논증 찾기, 그러니까 이 논증 분석 4단계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토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뒤에서도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논증을 사용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이제 찬반 양론, 아카데믹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찬반 양론이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론에 붙입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 이 찬반 양론이라고 하는 걸 두고 사실 어느 한쪽 있고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러한 토론을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 있진 않아요. 수구의적 토론이라고 그러죠. 사실상 찬성이든 반대든 찬성이든 간에 실전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입장의 한계도 보게 됩니다.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수기적 토론에서 멈추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해를 좀 더 깊이 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승패를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논제에 대한 찬성 반대에 대한 호불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확인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이라든가 재반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설명하고 논증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주제의 찬성 입장이
반대 입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그 유리한 그 팀이 승리하는 경우는 또 늘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지는 그렇지 않은 팀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오히려 분위기는 그러지만 여기에서 펼쳐지는 어떤 논증 중심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팀이, 상대팀이 더 그러한 그 논증 그 태도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우위를 점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그 목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토론 개요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약 45분에서 50분 동안 진행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논증 분석 4단계의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결론과 전제 찾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고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논증 분석 4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그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124쪽에 보면은 전제와 결론을 찾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전제와 결론 찾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순서는 이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발언자가 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사항, 그게 뭡니까? 주장이죠. 논지입니다, 논지. 항상 우리가 글을 읽든 그 사람의 말을 듣든 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그 논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그냥 독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 그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주장의 근거들을 제시하겠죠. 그럼 그 근거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이 받아들일만 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타당성, 부당성이라든가 건전성이라든가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라든가 뭐 그 외에도 뭐 귀납 논증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강도하고 뭐 설득력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결론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그 주장을 수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지 여러분이 그냥 주장 듣고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돼요. 전제에 대한 이 감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고 그러한 순서가 대단히 바람직한 그러한 순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전제와 결론 찾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결론과 전제 찾기, 먼저 결론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124쪽 뭐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 논증 분석의 1차적인 목표는 논증에 대한 반박이나 평가가 아니라 논증에 대한 명확한 이해다. 우선 여러분, 이게 논증인지 아닌지부터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이해가 우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건지 어떤 평가를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평가나 반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25쪽에 보면은 이 논증을 분석하는 연습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른 사람의 글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고 들을 때 대충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항상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그러한 그 주장이 뭔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그리고 또 근거가 받아들일 만한 건지, 그래서 내가 이 주장을 거부할 건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훈련.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이것은 하나의 성향이 되어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예. 그렇게 자리 잡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뭐 지성인으로서의 대학생,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학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습관들은 아주 바람직한 습관들이고 늘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완벽을 추구해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결론과 전제를 찾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를 쭉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줄에 나오지만 여기서 여러분 결론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문장의 위치를 가지고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 어디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위치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면 이거 결론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6쪽에 가보면 또 뭐가 있냐면 전제들은 한 개 이상일 수 있는데요, 결론은요 하나의 논증에는 결론이 하나입니다. 근데 만일에 결론이 두 개다? 그러면 독립된 논증 두 개라든가 아니면 연쇄 논증이라든가 결론의 수에 따라서 논증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제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면 뭐 우리가 문장의 위치를 가지고 결론을 찾을 수 없다면 뭐 다른 어떤 그 손쉬운 방법은 없을까?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논증 지시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논증 지시어는 전제 지시어와 결론 지시어로 나뉘는데요. 전제 지시어는 왜냐하면 뭐뭐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뭐뭐이므로 뭐뭐인 까닭에, 왜냐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결론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오면 이제 전제 지시어니까 나머지는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 지시어는 뭐 따라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뭐뭐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요것은 바로 여기가 결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죠. 일종의 네온사인 같은 겁니다. 전제는 이런 네온사인, 결론은 이런 네온사인. 이게 이제 딱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초보적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글을 읽고 뭐 얘기를 듣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취해야 될 방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장의 위치 전혀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전제와 결론과 전제를 찾아내느냐 그러면 글의 논증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논리적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논리적 사고, 논리적 관계를 많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글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그것의 근거가 뭔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읽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글 읽고 그러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연습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어떤 발언자의 핵심 주장이, 결론적 주장이 뭐냐, 또 그러면 그 전제적 이유는 뭐냐, 그것을 지지하는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결국 공부는 그거죠. 이거 잘못 찾으면 엉뚱하게 글을 읽게 되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뭐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상 논문도 하나의 논증입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또 부수적 논증들이 있는 건데, 크게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뭐 전제들을 가지고 뭐 주전제들이 있지만 거기에 또 따라 나오는 수많은 부속 논증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뭉뚱그려져서 그것들이 이제 그 논리적 관계로 그리고 배열돼서 이제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의 논문은 그냥 큼직하게 하나의 논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고서 논문을 써가는 거죠.
자기의 주장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회나 이런 데 가면 논쟁이 되는 거죠. 그 근거는 뭐 이런 부분에서 부당하다, 뭐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자들이 논증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이제 채워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4, 5가 있고, 여기 뭐, 그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 찾아보시면 뭐, 그 쉽게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 이제 얘 6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도 보면 대학 도서관의 증축은 마땅히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결론이고 나머지가 이제 전제예요. 근데 저기 두 번째 게다가 뭐 이러죠. 한 나라의 대학 교육 수준은 대학 도서관 시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강조를 위한 겁니다.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건데 여하튼 여기 이제 전제하고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그게 논지라서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과 전제 찾기라고 그렇게 순서를 조금 이제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보면 이제 결론과 전제를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증의 논리적 구조를 보여주는 이 표준 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이 표준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논증을 이렇게 재구성하면은요, 전제가 나오고, 뭐, 전제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보면은 미괄식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논증의 표준 형식은 항상 미괄식이에요. 전제,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런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읽어 내려가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런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 또 감탄문 같은 경우 이런 거 평서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논증을 명료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명료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논증의 뼈대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러니까 얘 9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여기 이제 논증의 뼈대하고 관련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보면 논증만 남죠. 그렇게 하는 것이 표준 형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30쪽으로 가보면 얘 10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세 번째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생략된 부분 보충하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논증의 가정이라고 그래요. assumption이라고 그러죠. 예. 논증의 가정. 이거는요, 생략된 전제일 수도 있고, 또 생략된 결론일 수도 있어요. 전제도 결론도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또 숨겨진 경우가 있어요. 예, 숨은 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논증의 가정들인데, 이게 이제 나타나 있진 않아요. 일일이 다 말해지진 않았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뭐 알겠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걸 우리가 이제 생략된 가정이라고 하고 생략된 전제일 수도 있고 생략된 결론일 수도 있지만 숨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요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이게 속임수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누구의 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정당화되지 않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러한 이 가정들을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숨겨놔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논증을 접한 후에 지금 이 논증을 읽어보면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가정이 이게 아니냐.
근데 이건 지금 정당화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결론의 참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클레버하고 스마트한 거예요. 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렇게들 많이 교묘하게 말하지 않고 속임수를 많이 씁니다. 사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학회나 이런 데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럴 때도 그럴 때 대박이에요. 예. 지금 결국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드러나 있진 않지만 결국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이구 어떻게 알았지? 들켰네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정당화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공격을 하면 이제 논문 다시 써야 됩니다. 이제. 멋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희열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제들을 전부 다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자기 스스로 정당화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인데 그냥 그렇게 가정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 삼으셔야 됩니다. 이 생략된 부분 보충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책들이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뭐 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맞겠지 막 이러는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분들이 말하지 않지만 전제로 깔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그거 알게 되면 정말 재밌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쭉 보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했지만 약식 논증이 대중들의 박수갈채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예 13 보세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증명되었을 거야. 이런 게 박수갈채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A면 B야. 뭐예요? not B야. 그러므로 not A야. 후권 부정식으로 예 14에 지금 전제 이해하고 결론하고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략돼 있죠. 이거 굳이 일일이 다 얘기하고 이러면 좀 떨어지잖아요. 좀 지루하고. 근데 이렇게 딱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증명됐겠지. 이 한마디로 전제하고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도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박수갈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수사적인 설득력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생략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상 속이려고 그러한 의도하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이 나치 철학자죠. 이 칼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치적인 것의 더 폴리티컬의 판단 기준이 뭐냐 그러면 친구와 적의 구분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한국 사회도 최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성추행 사건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한 스펙트럼들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에 대해서 또 남성과 여성 서로 간에 예전에는 호감이었다면 조금 반감으로 가다가 지금은 뭐 적대의 영역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친구와 적의 어떤 구분이 그 정치적인 것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속에 깔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의 그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전제들이 있어요. 가치 전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렇게 도달하고 나면 그 책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가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서은국 선생님의 이 짧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하고 다윈의 행복론을 비교하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쓴 책이에요. 과연 행복이 뭐냐? 여러분, 이 책은 사지 마시고, 뭐 사서 집에다 이렇게 두고 두고두고 읽을 만한 그런 책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서점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그냥 뭐 밥 먹고 좀 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조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아주 고매한 행복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가능하긴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좋은 책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 더 생각의 스펙트럼도 넓히고 편견도 조금 이제 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 그 사람들은 정말 주워 담을 수 없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니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죠. 좀 얘기가 옆으로 갔지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32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생략된 전제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거 우리 자비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 16하고 예 17을 보세요.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생략된 전제를 채우는 거하고, 사람은 대체로 이기적이다라고 채우는 거하고, 이건 정말 윤리의 문제예요. 윤리의 문제.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다라고 양화 표현을 전칭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은 논박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결론의 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논증의 목적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우리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고, 역지사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좋은 논증이 될 수 있도록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논증자도 결론의 참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논증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윤리적으로, 논박이 쉬운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우리 어떤 그 논증에 추구하는 그 결론의 정당화라고 하는 이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사실은 위배하는,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호의적으로 보충해 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3쪽으로 가면은 복잡한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18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지금 뒤에 134쪽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단순 논증이 있고 복합 논증이 있는데, 단순 논증은 하나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지지하는 경우예요. 단순하죠? 근데 이제 복합 논증이 있는데, 이 복합 논증에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합류 논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경기도 양평에 가시면 두물머리라고 있는데, 그 왜 두물머리냐 그러면은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거기서 만나요. 합류해요. 그러니까 전제가 남한강 전제가 있고 북한강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 두 개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게 이 지지관계거든요.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지지해줘요. 사실 귀납 논증이 합류 논증이에요. 더 합류할 수도 있겠죠. 전제들이, 여러분 우리 배웠다시피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들이 어떤 전제가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될 수도 있죠. 따로 그렇게 지지를 합니다. 합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는데, 그 결합 논증이라 그래가지고 전제들이, 우리 결합 논증은 전제 하나 1, 2 이렇게 있으면 밑에다가 이제 막대를 하나 그어요. 가로막대를 긋습니다. 그리고서 화살표를 해서 결론을 지지하는 거. 결합해서 지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그런 논리적 지지 관계를 화살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타내거든요. 연역 논증이에요. 연역 논증일 때 결합 논증이에요. 이게 이제 복합 논증의 두 가지고, 하나 더가 뭐냐면 연쇄 논증이 있는데, 연쇄 논증은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결론이 몇 개냐에 따라서 논증이 몇 개냐거든요. 그러니까 연쇄 논증은 말 그대로 논증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러분, 연쇄 논증이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있겠죠. 그 최종적인 결론을 그 지지하는 전제들이 있겠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주결론, 주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전제는 또 뭐냐 그러면 부속 전제에서 따라 나온 부속 결론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PPT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뭐지?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속 논증이 있고 주논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속 논증의 부속 결론이 주 논증의 주전제예요. 그리고 여기가 주 결론이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논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속 논증이 있고 주 논증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1번이 2번을 그 지지를 합니다. 이거 단순 논증이에요. 1번이 전제고 2번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시고, 2번하고 3번하고 결합해서, 밑에 막대 결합해서 4번을 지지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죠. 그러면은 1번은 부속 전제, 2번은 부속 결론이면서 동시에 주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3번도 주전제죠. 4번은 주 결론이 되고, 동시에 2번, 3번, 4번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논증이에요. 1번, 2번, 3번, 1번하고 2번은 이것이 부속 논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쇄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독립된 논증이든 아니면 그 연쇄 논증이든, 이게 지금 여기서는 연쇄 논증이지만 독립된 논증이 옆에서 같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예 19변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기호화를 해보시면 A 그리고 B이면 C, not C. 그러므로 not A 또는 not B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이 결론이 여기서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A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not B 그러거든요. 이거 이제 선언지 제거법이에요. 첫 번째 거는 후권 부정식, 두 번째 거는 그 선언지 제거법. 그래서 이 두 개의 논증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쇄 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속 논증 1이 있고
부속 논증 2가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부속 결론이라고 부속 결론 2가 주전제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결론이 여기서 이제 도출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논증 구조도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 1번, 2번이 결합 논증으로 여기선 지금 생략돼 있는데, 생략된 저 부속 결론 1 있죠. 이게 이제 3-라고 해도 좋고, 예. 그것이 지금 가로쳐 있으니까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따로, 예, 따로 지금 여기에서는 연쇄 논증이지만 또 독립된 논증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4하고 5가 이거는 합류 논증이에요. 따로따로 4하고 5가 6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3-하고 6이 결합 논증으로 주결론인 7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 부속 결론 1이고 6이 부속 결론이고 2고, 그래서 3-하고 6하고 7을 갖다가 지지하고, 이게 이제 그 준논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3개의 논증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고 2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러면 1번, 2번을 결합 논증으로 해서 7번을 지지하고, 예, 지동설 틀렸다. 그리고 4번, 5번이 6번을 합류 논증으로 지지하는, 이렇게 2개의 논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 설명 나온 걸 가지고서 이렇게 구조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몇 개 풀 텐데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일목요연하게 아주 명료하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 구조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지금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따로 묻거나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막 그려봐라 뭐 이렇기도 했는데,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결론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결론을 지지하는 그 전제들을 찾고, 그런 식으로 찾아 나가야지 이런 구조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결론과 전제를 찾아봐라. 1번, 2번은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 결론 지시어 1번은 따라서가 있고 2번은 전제 지시어 왜냐하면이 있으니까 전제와 결론은 아주 찾기가 쉽고, 3번은 이런 모든 이유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게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보면 이게 결론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찾아보시고, 2번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과제도 냈지만 수문 전제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만 여러분 1번도 여러분 하실 수 있고, 2번을 가보면 여러분 이거 뭘로 해야 할까요? 강남에 사는 걸 보니 은희는 부자임에 틀림없다. 부자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은희는 부자임에 틀림없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은희는 강남에 산다 라고 하는 게 전제고요. 그러면 뭐가 생각돼 있을까요? 결국 강남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부자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 우리 자비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제 친구도 강남에 살았지만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거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직장이 거기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조금씩, 예, 돈도 벌고 그러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은 대체로 부자다. 뭐 이런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뭐 이 정도만 해도. 자, 그리고 3번은 뭐냐면 대마 소지자는 약물 소지죄로 법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3번은 수문 결론인데 이것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1번은 한국팀은 16강에 진출할 것이다. A면 B다, not B다. 그러므로 not A다 이거죠. 그리고 2번은 보면 이거 약간 우리가 바꿔볼 수 있지만 태아간범법을 합법화하면 장래 부모가 될 사람은 대부분 성별 검사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A면 B다. 그럼 뭐예요? not B이다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좀 바꿔보면 성별 검사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남아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 그러므로 태아간별법을 합법화해서는 안 돼. not A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 그냥 연습 문제 정도로 한번 봐주시고 4번을 보면 아래 논증에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전제지시어예요.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전제하고 이 결론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 전제들이 결론의 참을 입증하려면 여기에 생략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5번이에요. 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그 다음에 5번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할 때 결론과 전제를 바르게 구분한 건 뭐냐. 여기서 결론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기 니은이 결론인데 이성을 가진 인간을 죽이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지만 동물, 비이성적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을 죽이는 건 그렇지 않다. 이건 이제 이 칸트주의에 입각한 오로지 이제 그 이성적 자율적 존재는 인간이거든요.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는 이러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표준 형식으로 바꾸면 기역, 디귿, 리을이 결합해서 니은이라는 결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적 도덕관이죠. 지금 이제 많이 우리는 주변에 이 어떤 동물보호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법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정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이런 걸 읽으면 좀 불편하죠. 지금은. 자, 그리고 6번은 4번.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앞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면은 부속 결론 혹은 주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숨은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겠느냐.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에서 주결론을 찾아내시면 여기 그러므로 앞에 첫째 줄에 있죠. 결론지시어고 저기 뒤에 따라서 결론지시어 있잖아요. 결론이 두 개예요. 연쇄 논증이죠. 1번이 2번을 지지하고 2번, 3번이 결합해서 4번을 지지해요. 그러면 이제 2번이 부속결론, 4번이 주결론인데 이 전체적인 그 결론을 부속결론하고 주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숨은 전제로 적절한 것은 조금 바꾸면 더 좋을 텐데 이성적 분별력을 갖춘 후에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도덕적 주체인 미성년자는 그것을 갖추기 전까지는 보호받아야 한다. 아무래도 여러분 그 미성년은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사회에서 극진히 보호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가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국가가 이제 진짜 이제 4세대 인권인데 우리가 너무 어떤 가정이라든가 개인에게 국가의 의무를 떠넘겼어요. 당연한 권리거든요. 복지는 여러분 무슨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베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이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에 봤더니 그 아동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좀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처벌 중심이지 그렇게 했을 때 그 학대 아동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안 져요. 예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계속해서 또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가출하고 모여야 되고, 이거 정말 문제가 큰 거죠. 국가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미성년자는 반드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가장 굉장한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까요? 8번은 정답이 이제 1번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고 그래가지고, 1번은 이제 기억이 니은이 디귿을, 이렇게 이제 단순 논증이 연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기억하고 니은이 결합해서 디귿을 지지해요. 결합 논증입니다. 다는 니은이 기억을 단순 지지합니다. 단순 논증입니다, 이게. 그리고 라는 기억하고 니은이 디귿을 지지하죠. 결합 논증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냥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이 있으니까 훨씬 여러분들 쉬우실 거고, 9번은요, 이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할 때 논증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골라봐라 그랬는데, 왜 이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결론을 찾아보면 저 뒤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 지시어가 나와서 이게 결론인 걸 알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전제를 찾아야 되겠죠? 전제를 찾으면 미음하고 비읍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이게 뭐냐 그러면 다 불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전제와 결론이라고 하는 그 뼈대만 논증을 명료화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표준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 이것은 미음하고 비읍이 이 두물머리 형식으로 합류해서 이 시옷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류 논증이고, 10번은 뒤에 이제 16번도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뭐 저 뒤에 따라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주결론인데, 그러니까 부속 논증은 기억이 니은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이 주전제로서 이것이 결합해서 리을을 지지하고 있어요. 연쇄 논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여러분 사실 이런 글들을 표준 형식으로 이게 재구성하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써서 좀 풀어보실 만한 그러한 문제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답을 말하면은 그러네 라고 하는데, 직접 이것이 어떤 것을 지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여기에서 우선 이 주결론을 찾으면은요, F입니다. 매연 검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주결론이, 이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전제가 있을 텐데, 이 주전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전제는 뭐냐 그러면 A예요. 금년부터 강화되는 매연 검사가 저소득층에게는 심각한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책도 마련해야 돼요. 지원 대책도. 그러면 이 강화되는 매연 검사가 왜 심각한 부담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찾다 보면 D하고 E가 있는데, 요것이 이 주전제인 A를 합류 논증으로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부담이 되냐 그러면, 중고차 이게 매연 검사하면 비용 들죠. 거기 또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거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비읍하고 C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지금 저소득층 중고차가 매연 검사 통과할 때 비용 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중고차 갖고 있죠. 오래됐죠.
공기오염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옛날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들게 돼 있다. 그래서 B하고 C가 결합해서 D를 지지하고 D하고 E가 합류 논증으로 A를 지지하고 A가 주결론인 F를 지지하는 이러한 표준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렇게 한눈에 보면은 이 논증이 아주 명료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성해 봐야 됩니다, 이게. 자, 12번은 여러분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5번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결론이 나오거든요. 13번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호화해 보세요.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가 돼요. 왜 기호화해 보면 아주 쉬워요, 이건. 그래서 A면 B다, 기억이. 그러면 이제 니은은 뭐냐, 그러면 B면 C이다. 그리고 A면, 그러니까 A면 B고 B면 C니까 당연히 A면 C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가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호화를 전부 해보세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에요. 이 니은이 A고 리을이 C고 그 다음에 비읍이 F예요. 전부 기호화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A면 B, B면 C. 그래서 A면 C, A, C, 그 다음에 C면 D, D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이게 A면 C니까 A면 C죠. 그래서 C면 D니까 D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순서대로 굉장히 뭐 말은 길게 해놨지만 기호화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으로 가보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자, 여기에서는 지금 그 4번에 보면 리을과 미음은 이 글의 전제다 그랬는데, 리을하고 미음이 결합 논증으로 비읍, 그래서 그렇죠, 결론 지시어입니다. 그래서 비읍이죠. 이게 이제 결론이고, 리을하고 미음이 결합해서 비읍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군더더기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으로 가보면 이것도 이제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좀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부속 결론과 주결론의 쌍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러면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2, 3, 4가 5를 지지하고 결합 논증이에요. 5가 6을, 6이 7을, 7이 1을 이렇게 돼요. 2, 3, 4가 결합 논증으로 5를 지지하고 5가 6을 지지하고 6이 7을 지지하고 7이 1을 지지하고, 이게 주결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속 결론하고 주결론이 적절하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제 5번이다. 자, 그리고 이 16번으로 가면 아까 이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5번이 이제 정답이고, 지금 이게 17번이 있는데 이 17번 같은 문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그 11번 같은 문제하고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 17번은 아주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최종 결론, 주 결론은 이제 H인데, 이것이 이제 논증 구조도로 이렇게 쭉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주 논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그러면
D하고 G가 결합해서 H를 지지하는데 이게 이제 선원지 제거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DNA의 분자 구조는 3중 나선이거나 2중 나선이다. D죠. A 또는 B죠. 그리고 G로 가보세요. DNA는 3중 나선 구조를 가질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not A예요. 그러므로 H죠. DNA는 2중 나선 구조를 가질 것이다. 예. 왓슨하고 그 프란시스 크릭이 이미 2중 나선 구조를 이제 발견해서 뭐 노벨상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D하고 G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이 D하고 G를 지지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D는 A하고 C가 결합해서 D를 지지해요. 그리고 G는 E하고 F가 G를 지지해요. B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를 지지하는 겁니다. B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여기 왜냐하면 이라고 있잖아요. DNA 분자는 나선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니까 B는 A를 지지하고 AC는 D를 지지하고 EF는 G를 지지하고 DG가 H를 지지하는데 저기 뒤에 있는 I는 따로 H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18번으로 가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3번인데요. 예. 여기에서 전제는 뭐냐면 리을하고 미음이고 결론이 기억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기 지금 나온 설명대로 그냥 뭐 어법에 맞는 문장에 대한 어떤 의미, 정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학생들에게 어법에 맞는 문장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리을이 있죠. 때문이다. 어법에 맞는 문장 쓰는 것이 이런 문학 작품들을 결여하고 있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쓰는 걸 가르친다는 거죠. 리을하고 미음이 기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금연정책과 관련돼서 흡연자, 비흡연자, 이제 흡연하고 간접 흡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19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주결론은 기억이에요. 기억이에요. 주결론이. 그리고 이 주결론은 니은하고 미음이 주전제로서 결합해서 지지해요. 그럼 니은은 뭐가 지지할까요? 디귿하고 리을이 합류 논증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왜 니은 그 흡연이 흡연자에게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건데 이 금연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이 발암물질에 뭐 게다가 흡연에 피해 뭐 결국 디귿하고 리을이 합류해서 니은을 지지하고, 미음은 비읍하고 시읒이 미음을 합류해서 지지해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미음이 결합해서 주결론, 기억을 지지하는데, 그래서 정부는 모든 국민을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금연정책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2번. 아시다시피 여러분 2번은 니은하고 미음이 기억을 지지하고 있어요. 여기 니은 보면 흡연이 흡연자에게 아주 나쁜 영향 미치죠. 또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과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정부는 흡연자든 아니면 비흡연자든 강제적으로 금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같이 얘기하지는 못하고 조금 이제 정답 위주로 이렇게 갔지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그 좀 여러 차례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시리라고 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거 하면서 논증 분석 4단계까지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복의 기원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네. 진짜 행복해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네.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그러한 어떤 소확행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그러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